네, 중학교 학부모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 학원의 원장이고, 네, 이름은 유헌명입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직업이 이렇게 누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학원 원장? 저는 누가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 대학 보내는 게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시를 해온 지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딱 20년이 된 것 같네요. 올해로. 근데 왜 안 놀래세요? 20년이 됐다 그러는. 이렇게 저렇게 젊어 보이는 사람이 20년 동안 했다라는 게 좀 약간 안 믿기시겠지만 아주 이제 젊은 나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이들 대학 보내는 일만 이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등 설명회인데, 저희 학원은 사실 대입 학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받고 이런 학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 아이들 학원 보내시는 그런 학원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등부 애들을 이렇게 강좌를 쫙 영어반 수학반 펼쳐놓고 아이들을 받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고 그냥 처음에 이제 중등부를 하게 된 이유는 아는 집 아이들. 어떻게 이제 아는 집이 되느냐? 첫 번째 경로는 이제 제가 대학을 보내는 일을 하니까 제가 대학을 잘 보낸 거죠. 그래서 첫째를 잘 보내놓으면 이제 엄마가 신뢰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둘째를 어린 나이에 좀 데려가서 어떻게 해봐라. 보통 그런 집들은 엄마 아빠가 바빠요. 바빠서 케어하기가 힘드니 원장님이 알아서 그냥 해라. 그런 경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애의 동생, 현재 고등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동생들, 그런 경로가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이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저기 현대시장에 있는 벽산 아파트에 살거든요. 저희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고, 저희 와이프도 동네에서 엄마들 만날 거잖아요. 이렇게 다들 그러셨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경로로 이제 알게 된 집들, 저희 이웃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로는 제가 학교를 다 관악구에서 나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관악구에서 나오다 보니까 동창들이 많은 거죠. 무슨 선배, 후배, 동기. 그래서 그런 그 집에 이제 자식들 이렇게 해서 아는 분들이 이렇게 좀 반을 만들어 달라, 미리 좀 맡겨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반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런 반이 이제 확장이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몇십 명, 지금 이제 중등반 몇십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희 학원을 다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중등 그 아이들을 받을 때는 그 부모님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의 조건이 아니라 저의 조건. 저의 조건은 뭐냐 하면, 제가 아이들을 그 이상한 걸 가르치지는 않을 테니,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저한테 자유를 달라. 롱텀에서 자유를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능하면 이제 학원에 좀 전화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렇게 초중학원을 한번 했었어요. 하다가 너무 좋은 컨셉의 학원을 이렇게 그 만들어서 다니는 애들도 재원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학원을 접었어요. 중간에 이제 그만뒀는데, 접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주로 이제 고등부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한데, 이게 초중 어머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엄마들을 갖다 응대한다 그럴까? 이게 전문 용어로 CRM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고객 관리라고 하는 건데, 그 어머님들이 전화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그리고 와서 교재 보자, 진도 어디 나가냐,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왜 전화를 안 하냐, 기타 등등, 온갖 가지 전화를 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희 학원 하는 사람들끼리. 고등부 학원은 학원이 갑인데, 초중학원은 엄마가 갑이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거죠. 고등부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수업을 하지만 고등부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 저한테 수업을, 제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 교재 뭐 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 교재는 제가 만드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꾸려가는 수업이 저만의 어떤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 세계를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한 명 한 명이 다들 이제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제 입시 강의를 할 수 없죠. 애들이 듣지도 않고. 뭔가 알매가 있어야 들 거잖아요. 이미 머리가 큰 아이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거죠. 저희 학원은. 저희 학원은 사실 중등 강사라는 게 없어요. 아예. 전부 다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고, 고등부 선생님들이 중등반에 이제 조금씩 수업을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 물론 그 아이들 관리하는 선생님 따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컨셉의 학원에서 이제 중등부를 받다 보니, 부모님들한테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하게 맡겨놔라. 진도를 어떻게 나가든 교재를 뭘 쓰든, 그리고 학원에 이제 가능하면 전화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것부터 좀 이상하죠. 벌써 마음에 안 들면. 저희는 그 관악동작에서는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원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제가 여기 써 있는 숫자만큼의 이제 애들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집계가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워낙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이제 계속 합격자가 지금 발표 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아이들 지금 이제 아직 졸업 안 한 애들이 서울대가 저희 학원에 3명 원서넣는데 3명 다 붙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연대도 여러 명 붙고 뭐 기타 등등 여러 대학을 지금 합격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하면 이제 서울대 54명이 되겠네요. 정시에는 가래가 없으니까 54명 합격생을 내고, 제가 저희 딸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걔 대학 가는 거까지 봐야 되니까 그럼 몇 년 남은 거죠? 계산이 안 되네. 12살이니까, 그렇죠? 12살이니까 8년 정도 더, 8년 안에 그 서울대, 뭐 서울대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에서 서울대 100명 딱 보내고 이 생활 은퇴하는 게 제 꿈인데 그래서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보낸다라는 게 그 부모님들은 지금은 아직 중학생이니까 과목 위주의 사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근데 저는 물론 과목별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돼야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가? 어떤 아이들이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기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시험이 거의 없죠. 일부 학교만 제외하고는 이제 시험이 없어요. 중2 때부터 이제 시험이 있죠. 학교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보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 마음이 성적표를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A 이쪽 있고, 뭐 어떤 담임 선생님은 뭐 메뚜기다 이거 써주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안 써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잘하면 기분이 좋고, 우리 애가 좀 못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아줌마들끼리 모였는데 뭐 그 좀 본의 아니게 다 알게 되잖아요. 누구네 집 어떠세요? 그럼 좀 기분이 나빴다가 비교도 됐다가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데, 일단 제가 그 대입을 하는 사람으로서 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절대 내신 위주로 사고하지 말아라. 내신 위주로 사고하지 말아라. 학교 성적 위주로. 심지어 학교 성적표를 안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꾸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중학교 내신이라는 것이 대입을 이 아이가 성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정말 약간의 참고 정도밖에 안 되는 지표예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 지금 중3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비고1 개강을 했으니까. 근데 예비고1 아이들을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4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현재 좀 있으면 이제 5단계, 6단계 더 세분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4단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A 수준에서 D 수준까지 나눠져요. D 수준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성적이, 중학교 학교 성적이 상위 5%다. 그럼 걔네들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다 D에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학교 성적이 30%였던 애가 D에 가 있고, 학교 성적이 5%인 아이가 B에 있고,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늘. 그러니까 중학교 엄마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 성적이 좋으면. 여기 어떤 아이가 왔는데, 보건중학교라고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5%? 이렇게 딱, 저희 이제 입학구사를 딱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입학구사를 뭘 보냐 하면, 국어는
독서 능력 평가라는 걸 봐요. 중학생들은. 독서 능력 평가가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처음 보는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뭐 어휘 따로,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5% 정도 하는 애들은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 범위가 열심히 한 거죠. 그렇죠? 단기간에 집중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학교 점수는 A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모르는, 처음 보는 지문, 처음 보는 단어 이렇게 쫙 깔아버리면 그건 이제 학교 성적하고 비례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수학도 중학교 수학을 뭐 A를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는 그 내성이 그런 수용 능력이 얼마만큼 커져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중3 아이들이 오는데 어떤 애들은 학교는 학교 성적은 그냥 뭐 20, 30% 하는데 수학은 이미 뭐 수학상, 수학하, 수원수투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했다.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수학학까지는 다 했다. 이런 애들도 있고 똑같이 수학학까지 했는데 저희 반배치고사를 보면 어떤 애들은 78점을 맞고 1년 동안 아니면 1년 반 동안 중학교 학원에서 수학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 3분의 2 이상의 아이들이 20점, 30점을 맞아요. 5점도 맞고 10점도 맞고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그 입학보다 성적을 딱 보고 하고 갑자기 천장을 한번 보죠. 내가 1년 동안 수학학원을 보냈는데 고등학교를 가르친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중학교 성적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아이의 그 어떤 성취도나 이 아이의 어떤 그 주요 과목에 대한 어떤 기반 능력이라는 건 학교 내신으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학교 점수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신에 기반한 그런 사고로는 절대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아이가 학교에서 1등, 2등 하고 있으면 그거는 살짝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욕심 많은 거죠. 1등, 2등을 하니까. 근데 얘는 정말 뭐 한 과목하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식 아니면 수행 아니면 서술형 이런 거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문제집을 막 3번씩 풀고 있는 거죠. 학교 시험 본다 그러면 뭐 족보닷컴에서 막 객관식 문제 막 다운받아 갖고 막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그 아이의 어떤 집요함이나 그 아이의 성취동기나 이런 건 좋을지 몰라도 사실 그런 것들 객관식 문제를 한 개, 두 개 더 맞추기 위해서 5배수, 10배수의 문제를 풀 시간에 사실은 딴 거라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안 믿기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중2짜리 아들이 있어요. 저도 중2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그 대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제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고 똑같이 있겠죠. 근데 저희 아이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예.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요번에 시험 봤을 거잖아요. 기말고사. 국어도 90 몇 점, 영어도 90 몇 점, 수학도 90 몇 점 맞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 봐봐. 나 과학도 90 몇 점 맞아갖고 왔어. 자랑스럽게. 내가 야 너 어차피 공부 안 한 거잖아. 아니 이거 너 어차피 잘했다고 그래갖고 그래 뭐 잘했다는 말 듣고 싶니? 그럼 뭐 그냥 딴 데 쳐다보기래. 잘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욕심껏 공부를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저희 아이가 이런 학교 시험을 갖다가 한 개, 두 개 잘 맞추기 위해서 막 본인의 어떤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그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을 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시켰냐 하면 철저하게 독서만 시켰어요. 철저하게. 예, 정말 미친 듯이 독서를 시켰고 지금 제가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네, 토요일 날도 제가 교보문고를 갔다 왔는데 제가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저희 아이 데리고 서점을 가거든요. 아빠가 바쁜 아빠라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지만 서점은 꼭 가요.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난 지난주에는 월화수 시험을 봤는데 월화수 점심을 제가 아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침 저녁만 해주고 싶고 점심은 죽어도 해주기 싫대요. 하루에 3끼를 해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험 끝나면 빨리 오잖아요 애가. 그래서 점심은 사줘라. 그래서 이제 월화수 그 시험 끝나고 그 점심 때 만나갖고 제가 이것저것 점심으로 사 먹이고 집에 보냈는데 월화수 3번 다 알라딘을 갔어요. 가깝잖아요 여기서. 알라딘을 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책 갖고 얘기를 하고 필요한 책 있으면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보를 12월 달에 강남 교보를 한번 갔고 광화문 교보를 한번 갔고 예, 가서 그 요번 토요일 날 가서는 이 아이가 뭘 샀냐 하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샀는데 그 책이 1800페이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본인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이한테 책을 더 이상 골라주지 않아요. 예, 제가 작년까지도 골라줬거든요. 추천, 아빠의 추천. 근데 이제 얘가 알았어요. 본인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알아서 본인이 선택을 해요. 책을 선택하고 책 읽는 걸 즐기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성공한 거고, 이 아이가 이제 뭔가 본인의 어떤 성취 동기가 안에서 이제 내적인 동기가 나와서 공부를 딱 시작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1년 동안 막 이렇게 선행하고 막 영어 단어 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얘는 3개월, 4개월이면 이제 해낼 수 있는 기반 능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식 자랑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별로 자랑하고 싶은 아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바른, 뭐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이런 아이도 아니고요. 지멋대로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있지만, 아이가 뭐 이렇게 기본적인 어른에 대한 그런 존중하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적어도 이제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미 자기 세계를 갖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아이.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게 뭐 독서라는 이름으로 나오든 아니면 다른 과목의 기반 능력으로 나오든 간에 나중에 대입에서 다루는 훨씬 더 어렵고 길고 깊은 그런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기반 능력을 키우는 그런 그 기간으로 중학교 시절을 보내는 게 맞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오늘의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내신 위주로 사고하지 말고 대입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서 중학교를 써라.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게 이제 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자, 그래서 이제 기반 능력이라고 써놨습니다. 기반 능력. 이게 참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기반 능력이란 뭐냐? 자, 중학교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독서입니다. 예, 중1도 독서, 중2도 독서, 중3도 독서고요. 만약에 중학교 시기에 이렇게 이 독서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인데, 일단 포인트는, 자, 첫 번째, 매일 책을 읽고 있느냐. 10페이지든 20페이지든 매일 책을 읽고 있느냐.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즐거워서 책을 읽고 있느냐. 즐거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선택해서 책을 읽고 있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본인이 선택해서 책을 읽고 있느냐. 즐거워서 읽고 있느냐.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고 있느냐.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된 거예요. 그게 뭐 일주일에 한 권이어도 좋고 한 달에 한 권이어도 좋아요. 매일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책을 선택해서. 자, 아이들이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요새 도서관이 너무 좋아요. 학교 도서관 너무 좋고, 저기 보건중학교 도서관은 작년인가 뭐 4억인가 예산 받아갖고 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는데, 저희 아이가 보건중학교 다니거든요. 근데 도서관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로 천국이야. 너무 좋아, 도서관이. 예.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책을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아파트 내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너무 좋은 거죠. 바로 가까운데 책을 빌려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 관악구가 사실 좋은 서점이, 반대 유니스가 영풍으로 바뀌었죠. 있는 게. 예, 그리고 이제 알라딘 신림 사거리에도 있고, 여기 서울대학교 사거리에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중고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한테 책을 갖다가 네가 빌려서 읽을 책과 알라딘에서 살 책과 인터넷에서 살 책과 아니면 대형 서점에 가서 살 책 구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아이 이제 전화기 메모장에 보면 몇백 권의 책의 리스트가 쫙 잡혀 있어요. 이거는 빌려서 읽을 책. 이거는 중고로 살 책. 이거는 내가 정말 새 책으로 소장하고 싶은 책.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제가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끊을 때가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첫째 방에 들어가면 아이가 나가라 그래요. 이제 그게 뭐 사춘기 소년의 이런 저항기가 아니고요. 아빠가 들어오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책에 아빠의 담배 냄새가 배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을 아끼는 거죠. 책을 아끼고. 예, 그리고 책 좀 갖고 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책 보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하면은 아빠 접지 마. 책 접지 못하게. 책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갖다가 이제 아이들이 본인의 어떤 의무나 과제나 뭐 이런 걸로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요일 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머님들 뭐 설명이라 그럴 건 없고 동네 아줌마들 모아갖고 또 이제 이런 비싼 행사를 한번 하는데 책을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보내시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이제 독서를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거 경험 있으시죠? 요새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몇 동에 뭐 가면 뭐가 있고, 몇 동에 가면 뭐가 있고. 그리고, 그런, 있잖아요. 독서 논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죠. 학원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 보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저렇게 책을 읽히면 애들이 저거 숙제로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정하죠? 언제까지 읽어와.
이게 숙제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건 본인이 이렇게 펼치는 여러 가지 독서의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즐거워서, 본인이 선택해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그 상담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애는 중학생인데 아직 만화만 읽어요. 그렇죠? 아직도 만화만 읽어요. 아니면 우리 애는 남자아이인데 판타지만 읽어요. 걱정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뭐 어디 추천도서 목록 없나요? 그리고 서울대가 발표한 뭐 고전 100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도 그런 거 방학할 때 나눠주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식의 독서도 반대입니다. 예, 독서는 판타지도 좋아요. 만화도 좋고. 그리고 본인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그게 분명히 돌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이제 판타지 읽다가, 근데 남학생들은 보통 이런 걸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뭐 추리소설, 탐정소설, 이런 쪽으로 가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루팡, 홈즈, 아가사 크리스티, 막 이런 데로 갔다가,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추리소설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돼 있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 많이들 아시죠? 예, 예.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 서점에 가면 아예 코너에 그냥 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있을 정도로. 이런 쪽으로 갔다가, 저희 아이는 이제 어디로 갔었냐면 음식으로 갔었어요, 한 번은. 먹는 걸 좋아해서 음식과 관련된 책을 검색해서, 저희 집에 음식과 관련된 책이 한 11권이 있는데, 글로 또 갔다가 역사로 또 가요. 그리고 또 이제 문학으로 갔다가. 근데 문학도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뭘 읽었냐 하면 조정래 책을 읽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읽었었는데, 그걸 다 읽고 조정래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세계문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이방인도 읽고, 까미의 이방인도 읽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러시아에 빠져 있어갖고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뭐 이런 작가들의 책을 이제 읽는 쪽으로 이렇게 돌더라는 거예요, 계속 애들이. 그러니까 현재 책을 읽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 아이가 어떤 특정한 책만 읽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이 좋아지면 어차피 돌아요. 어차피 돌고, 여기 아버님들도 와 계신데, 제가 예전 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아들딸 데리고 서점을 가 보시는 거는 굉장히 유쾌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풀어 놓으시고 1시간 정도. 요새 그 대형 서점에는 부모님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렇게 좋은 카페들이 있어요, 서점 안에. 거기 앉아서 뭐 이렇게 책도 좀 보시고, 아이들 풀어 놓으시고, 아이들한테 골라오라 그러고, 골라오는 책을 너무 기죽이지 마시고, 다 사주지 마시고 적당히 걸러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생 딸한테도 똑같이 하는데, 네가 골라온 책 한 권, 아빠가 추천한 책 한 권, 1+1으로 이렇게 이제 해줬거든요. 모든 책을 다. 어떤 책은 딱 갖고 오면 제가 물어봐요. 이거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게 낫지 않겠어? 이거 사는 게 맞을까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판단을 하겠죠. 그래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려볼 책과 본인이 소장할 책을 구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양서라고 하는 것들도 살짝 아빠의 추천으로 이제 끼워 넣어서 그다음에 책을 같이 읽고. 저도 이제 바쁘지만 꼭 물어봐요, 문자로. 그 읽었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독후 활동을 하는 게 좋은데, 독후 활동이라는 게 주로 우리 때는 다 쓰기였잖아요, 독후감. 근데 이 독후감 쓰는 것도 사실은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독후 활동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도 책 읽는 걸 싫어할 수 있거든요. 독후 활동이라는 건 그냥 본인 느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게 글이어도 좋고, 그림이어도 좋고, 말이어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그 독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 독서 담당 선생님이, 독서만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이들한테 이게 과제다,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해서 책을 읽게 할 때까지는 계속 선생님은 이제 보조자로서의 역할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왜 독서가 중요하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주 그 실질적인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을 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 국어? 네.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다인데 자, 그러면 수학을 왜 어려워하느냐? 자, 중학교 수학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갔을 때 그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념의 추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삼각형 막 기하를 보면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에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원이잖아요. 원이고 이게 그 뭐 원뿔을 자른 거고 이런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이런 걸 배우다가 그 우리가 배웠던 그 도형이라는 개념이 좌표로 가는 거예요. X축, Y축 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평면기하가 이제 해석기하라 그래서 그걸 갖다 좌표에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없는 거예요. 추상화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딸리는 거죠, 애들이. 그리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수능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 20번 때 넘어가면 문제가 한 7줄이 돼요. 말로. A 마을에서 B 마을까지 몇 킬로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자. 근데 뭐 가운데 뭐가 있고 이런 거죠. 이런 문제 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쭉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문제에서 조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조건을 못 찾아내요. 왜? 글을 못 읽으니까. 이건 맨날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맨날 벌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수열 문제에 보면 그 이자 계산하는 거. 네, 그리고 뭐 무슨 단리가 어쩌고 복리가 어쩌고 막 이런 말을 하면 원리학계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애들이 리라는 말을 몰라요. 리라는 말이 이자라는 뜻인데 그런 말을 모르는 거죠.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독서를 많이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받아들이는 스피드가 완전히 다르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저희한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아들한테 운전을 하면서 좀 어디 지방이나 이런 데 갈 때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골라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오늘은 방정식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방정식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방정식이란 뭐다? 방정식이란 부모님들 또 스트레스 받으려 이런 얘기하면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게 방정식의 정의거든요. 특정한 값을 미지수에다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그 값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그 값이 들어갔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얘기를 해요. 1차 방정식 AX 이꼴 B라는 1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A가 뭐일 때 B가 뭐일 때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방정식의 개념,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에서 뭐 불능과 부정,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왜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인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쭉 설명을 하면 한 15분 동안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아들 말해봐. 그러면은 제가 15분 동안 설명했던 걸 애가 그대로 말을 해요. 암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물리가 깨쳐있는 거예요. 물리가. 글을 읽는 물리가 깨쳐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흐름이 굉장히 길도록 애들한테 15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오늘 설명회를 제가 뭐 1시간만 2시간 할 건데 그 정도 설명하고 나서 부모님들한테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복귀하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좀 어려운 거죠. 애들은 3분 정도의 길이만 넘어가면요 이미 그게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말을 받아들이고 글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긴 개념을, 복잡한 개념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아이가 아는 언어로 풀어주죠,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 개념을 갖다가 본인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 일단 물리가 깨쳐야 돼요, 물리가. 글을 읽고 그 글의 이치를 이제 이해하는 이 물리가 깨쳐야 되는데 물리를 기르는 방법은 학교 시험 객관식 지적 준비한다고 이게 깨우쳐지지 않아요. 이건 책을 읽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우리 국어 선생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국어과 팀장이 정혜양 선생님인데, 혜양쌤, 우리 애들, 정혜양 선생님 애도 이제 6학년이고, 저희 애는 5학년이고, 둘째가 막, 우리 애들 공부 좀 시켜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혜양 선생님이, 뭔가, 활자로 된 걸, 애가 옆에 있으면 찾아서 읽고 있으면 되는 애예요, 걔는. 공부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집에서 애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애들이 정보를 뭐를 통해서 받아들이는지. 그렇죠. 그 핸드폰도 그나마 텍스트가 긴 걸 읽을 수 있는 애면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그것도 싫어해요. 거기다가 또 핸드폰은 그 요즘에 좀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의 그 트래픽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4천만 넘는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카톡을 부모님들도 카톡 여러 번 하시잖아요. 카톡의 트래픽보다 유튜브의 트래픽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활자 텍스트로 된 거를 읽고 그 긴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기회가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독서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옛날보다. 부모님은 다 읽어서 신문이든 뭐 잡지든 옆에 뭐가 있으면 읽잖아요. 어디 은행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무슨 주간지라도 읽자, 월간지라도 읽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읽는다니까요. 아예.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렇게 좀 요약식, 개조식으로 돼 있는 이런 교과서적인 그런 문장을 읽는 것보다는 참고서에 있는 문장은 더 나쁘고요. 참고서의 문장은 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명사로 끝나잖아요. 요약을 해놨으니까. 예, 그런 거 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 교과서도 사실은 굉장히 개략적, 서술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띄엄띄엄, 간략하게, 목차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갖고 애들이 깊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로우 머티리얼을 읽혀야 돼요. 원래. 예,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일제시대를 갖다가 역사를 아이들한테 지금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한국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 범위가 일제시대하고 현대였을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럼 일제시대에 뭐 예를 들면 뭐 1910년부터 1920년대까지는 뭐 무슨 통치기고, 그렇죠? 뭐 무단 통치기고, 뭐 20년도 30년대까지는 뭐 문화 통치기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애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무단 통치, 문화 통치, 이런 게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 일제시대라는 거를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10권짜리거든요. 그 아리랑에는 구성이 있고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죠. 그거를 통해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쫙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대략 몇백 페이지죠? 3,000페이지가 넘거든요. 페이지 수가. 이제 그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일제시대와 국사책으로 시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쳐가면서 암기한 아이의 일제시대와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누가 더 일제시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읽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까지 얻을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독서라는 거죠. 그렇죠? 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죠, 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것인가. 이게 과제인 거예요, 중학생은.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의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성적표라니까요. 성적표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와이프는 성적표를 안 봐요. 제가 못 보겠거든요. 절대 보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도 엄마인지라 다른 엄마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럼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마. 그래서 어때? 애 공부 잘해? 그럼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우리 남편 성실 못 보게 해서 몰라. 보지 말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중2, 중3이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영어는. 자, 갈림길이. 물론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아니요. 세 번째는 영어를 포기하는 거니까요. 이건 아닐 거고. 네, 이건 아닐 거고. 자, 중2, 중3의 영어는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아이가 내신 수능만 하면 되는 아이냐. 아니면 영어를 갖고 뭔가 특기로 삼을 수 있는 아이냐. 아니에요. 네, 그럼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영어를 특기로 삼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소위 말하는 비교과 대학별고사 입시 전형 요소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영어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갔을 때 영어를 매개로 하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인가. 그렇죠? 오늘 딱 설명해 듣고 저런 것도 있어? 그럼 지금부터 영어 시켜야겠네?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이미. 네, 왜냐하면, 자,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초등학교를 보통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요새 또 우리 관악구에 최근 1, 2년 동안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S 있잖아요. 저 위에 P 이런 그런 데들이 있어갖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1, 2년 동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가면 어디로 갈아타죠? 어학원으로 이제 갈아타죠. 예, 무슨 C, J 그런 어학원으로 갈아타서 아니면 집안에 어떤 환경적인 좀 특징이 있어서 아빠가 어디 외국에 파견 나갔는데 같이 따라갔다 왔다거나 고모가 미국에 있어서 캐나다에서 보냈다라거나 1, 2년 갔다 왔다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애들은 일단 영어에 대한 노출된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영어를 하죠.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단어를 외우는 것도 우리는 단어를 외우잖아요. 걔네는 단어를 안 외워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영어로 된 글을 읽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고 이런 아이들은 영어를 이제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갖고 대회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봉사도 할 수 있고, 영어도 동아리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모의 유행 같은 데 참석도 할 수 있고, 영어로 발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영어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활동을 하고, 대학별고사라는 건 뭐냐면 영어 면접이 있는 또 대학들이 있거든요. 영어 인터뷰가, 아니면 영어 라이팅이, 그 시험인,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길이 아니다, 우리 애는. 이 노선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하고 수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신을 잘하는 애가 수능을 잘하냐?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 영어 내신은요,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랑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여전히 그때 교육받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여전히 이제 문법, 뭐 틀린 게 몇 개냐, 뭐 이런 거 고쳐 써라, 뭐 나열해라, 뭐 이런 게 아직도 지금 나오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독해 문제도 나오고, 뭐 이렇게 글을 쓰는 수행도 있고, 뭐 듣기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당락을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가르는 건 결국 그런 문제, 문법 문제들. 네, 그런 거고, 수능은 사실 문법 문제가 없죠. 한 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능은 사실은 다른 말로 이제 독서죠. 수능 역시 이제 독서. 애들한테 이제 수능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마지막에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에는 수능 영어가 혹시 몇 문제인지 아세요? 네, 모른다고 치고 45문제입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고요. 18번부터 45번까지 읽기거든요. 45문제를 몇 분인지 아세요? 70분이에요. 70분. 70분인데 이게 듣기가 끝나면 20 몇 분이 지나가요. 20 몇 분이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40분 정도 남는 거예요. 40분. 40분 정도에 이게 28문제죠. 28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바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가 안 나오는 대부분의 애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야, 너 왜 이렇게 영어 3, 4등급밖에 안 되니? 그러면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요. 다 시간이 모자라다 그래. 시간이 모자라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단어를 모르거나. 이렇게 쭉쭉 읽어야 되는데 읽다 막히고 호흡이 계속 끊기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이 분석이 안 되죠. 이게 어순이 우리나라 마냥 다르잖아요. 이게 읽으면서 이렇게 직독직해라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자, 이런 애들은 어차피 그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문법도 배워야 되는 거고 문장 분석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결국 1등급, 2등급을 갈리는 건 이게 31번부터 40번까지 요 10문제거든요. 41번부터 45번까지는 쉬워요. 좀 글이 길어서 그렇지 굉장히 쉽고 31번부터 40번까지 10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자, 이 31번부터 40번까지를 맞추느냐 틀리느냐는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이제 킬러 문항 3점짜리 한 대여섯 개 있거든요. 다 2점짜리고 나머지 3점짜리인데 3점짜리 대여섯 개 문항은, 그러니까 3점짜리 대여섯 개를 틀리면 벌써 80점대잖아요. 그럼 1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한국말로 바꿔서 애들한테 풀으라 그래도 틀려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배경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영어로 된 국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독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영어는 지금 못해도요,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영어는 단기간에 안 되잖아요. 쌓여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또 여기서 부딪힌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은 애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선생님, 왜 그게 그거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글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문장을 하나 딱 주거든요. 한 문장.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이 쭉 있으면, 요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되냐, 여기 들어가야 되냐.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해석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 구조죠. 유기적으로 짜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논리력의 부족인 거죠. 영어의 부족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기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은 별수를 다 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단어를 색깔을 쳐. 빨간색, 노란색. 그다음에 이걸 찾아. 화살표를 거. 막 이렇게 스킬을 가르쳐, 스킬을. 그러면 이런 스킬을 갖고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내는 출제하는 이런 그 수능 출제 위원들이 이걸 모를까요? 절대 이걸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킬러 문제를 꼭 내죠. 어려운 문제를. 그런 문제가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틀려서 1등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도 마지막엔 독서다. 영어는 그런 걱정, 우리 애는 뭐 이렇게 문법이 안 돼요. 뭐 그거는 뭐 그냥 시간만 넉넉하게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풀려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 영어 공부에 뭐 얼마 걸리나요, 사실. 금방 하지. 몇 개월만 하면 합니다.
여기서 몇 개월이란 바싹 몇 개월. 널널하게 몇 개월이 아니라 바싹 집중해서. 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노선을 선택했으면 이 내신 수능 이게 아니다. 이거는 그 버릴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버릴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이제 샘플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저희 학원에 이제 성공한 아이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번에 이제 연대의 이과인데 그 연대의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붙은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순수 국내파예요.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영어 유치원을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이게 그런 아이인데 그 영어를 이제 특기로 이제 대학 간 아이들이거든요. 네, 간 아이거든요. 매년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런 애들이 나오는 그런 반이 있어요 학원에. 영어 특기자를 준비하는 반이 있어서 그 반 출신들이 가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이런 윗라인이냐 아랫라인이냐 그리고 밑에 라인으로 갈 거면 우리 애는 이제 어떤 플랜을 갖고 2년 후 3년 후를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로드맵을 짜는 거죠. 당장 학교 시험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은 중3 과정이 있고요. 수학 3, 수학 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1, 수2가 있고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확통, 확률과 통계죠. 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교과서 이름은 중3 1학기 수학, 중3 2학기 수학, 고1 1학기 수학상, 고1 2학기 수학하. 그죠? 2학년 때 이후에 배우는 수1, 수2,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그렇죠? 이 2학년 이후는 제가 이렇게 그 리니어하게 이렇게 선으로 안 걷냐면 이거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하를 1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확통을 1학기 때 배우는 학교마다 다 운영 방식이 다르거든요. 자, 그럼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이제 해내야 되는데, 중3 1학기하고 중3 2학기는, 이런 거죠. 중학교 수학은 뭐 이미 1년 내지 2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학기는 철저하게 대수편으로 돼 있어요. 수와 식. 2학기는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다 기하로 돼 있죠. 도형. 파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딱 보면 비중이 중학교 수학은 대수반, 기하반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딱 들어가면 사실 기하는 별로 안 다뤄요. 다 대수예요. 대수를 기반으로 한 해석, 미적이 이제 해석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합론이고. 그래서 수학의 분야를 뭐 대수다, 기하다, 조합이다, 해석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대수하고 기하를 비슷비슷하게 배우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대수에 굉장히 좀 치우치게 그렇게 수학 과정이 짜져 있죠. 그 외국 아이들이 우리나라 애들 수학 잘한다는 게 우리나라 애들이 뭐 인수분해, 곱셈공식 이런 건 도사잖아요. 예,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애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어디까지 시켜야 되느냐? 그거는 정말 애들마다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원칙은 첫 번째 원칙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수학 선행을 이렇게 원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중학교 내신은 제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딱 들어가게 되면 1학기 때부터 기록이 시작되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말로 뭐죠? 기록의 전형입니다. 기록의 전형.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되는 거죠. 애들이 바쁘다는 얘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딱 입학하면 애들이 뭘 하죠?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니까. 동아리를 자기가 이제 전공과 관련하여서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제 동아리를 들어가려면 동아리에 있는 그 선배들이 뽑거든요. 뭘로 뽑을까요? 똑같습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동아리도 그렇게 뽑아요. 서류를 써야 되는 거죠, 서류를. 서류가 대부분 다 뭐냐면 자소서죠. 자소서와 활동계획. 내가 어떤 애다. 내가 중학교 때 뭐 어떤 중학교를 갔나,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았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동아리에 들어간다면 내가 어떻게 활동하겠다. 이걸 자소서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소서를 내고 그걸 선배들이 심사한 다음에 선배들한테 면접을 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준비를 해야죠.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를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관련 활동을 또 시작해야 돼요. 학교에서 있는 뭐 강연이나 이런 것을 들어야 되고, 그걸 다 기록으로 다 남겨야 돼요. 내가 뭘 들었다. 내가 뭘 느꼈다. 그게 내 진로와 어떤 연관을 갖는다. 계속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4월 초가 되면 뭐가 쏟아져 나오죠. 수행평가가 막 쏟아져 나오죠. 중학교 수행이랑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기록이 될 거니까. 내가 대학 갈 때. 그리고 바로 4월 말에 중간고사를 보죠. 이런 패턴이 계속 3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쁘니까 애들이. 예, 그래서 겨울방학이 아니라 여름방학 워낙 짧아요. 여름방학 3.5주예요 요새. 그렇죠? 짧아요. 근데 겨울방학 그래도 거의 2달 가까이 되니까 겨울방학을 제외하고는 뭔가 선행을 원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학을 어디까지 하는 게 좋으냐? 제1원칙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놓고 들어오는 게 좋다. 이해 가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중3 애들이 여기까지 하고 보통 저희 학원에 제일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하고 들어와요. 자, 두 번째 원칙. 대충 보는 건 아니야만 못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상수화를 다 해갖고 왔다 그러는데 저희 이제 반배치고사를 보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애들을 막 괴롭히려고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만 판단하려고 진찰하려고 내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다 60점 70점 이상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거예요 공부를. 그런데 저희 학원에 입학고사 보러 오는 중3 아이들의 3분의 2가 20점 30점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매년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왜? 이게 묘한 어떤 이해관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눈높이가 부모님의 눈높이와 학원의 눈높이와 학생의 눈높이가 딱 맞은 것 같아. 이해관계가 딱 맞은 것 같아. 자, 부모님의 입장은 뭐죠? 중학교 시기에 고등학교 수학을 해서 보내야겠다. 부모님 이해관계. 자, 학원의 이해관계, 중학교 수학학원의 이해관계는 뭐죠? 어디까지 해줬다라고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수상까지 했다, 수학까지 했다를 부모님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의 이해관계는 뭐죠? 하긴 해야겠는데 열심히 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은 가르치죠. 누가? 선생님이. 아이들은 앉아서 끄떡이죠. 그리고 한 거죠. 그리고 1년이 가는 거죠. 지금 시험을 보면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상을 애들 해갖고 오는데 수학상의 첫 단원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의 연산. 여기 보면 이제 곱셈 공식이 나옵니다. 애들이 이제 첫 번째 부딪히는 관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면 항등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셨던 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제 곱셈 공식,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 라인을, 중학교 학원에서 선행을 하면서 애들이 몇 문제쯤 푸냐 하면, 요거 몇 문제 풀까요? 50에서 100개? 많이 푸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항등식, 뭐 한 2, 30개? 나머지 정리 한 2, 30개? 인수분해 한 50에서 100개? 이 정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200에서 300개 정도를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중2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거예요. 중3 되기 전에 시키자. 그죠? 왜 갑자기 뭐 본인의 스토리를 듣는 것 같으세요? 내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요. 1월달, 2월달 배웠어요. 5월달, 6월달, 7월달 갔어요. 여름방학 때 집에 가서 시험 한번 볼까? 딱 왔어요. 딱 시험을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그래서 이제 채점한 걸 보고 제가 이런 얘기해요. 야, 너 항등식 수상 다 했다며. 항등식 안 배웠어? 배웠죠. 항등식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정리가 뭐야? 있었죠. 그런 게. 있었죠.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이 곱셈 공식,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를 몇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약 2000문제를 풀어야 완전히 그 아이의 팔다리가 됩니다. 팔다리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이걸 갖고 방정식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할 거잖아요. 얘네들이 도구인 거예요. 도구. 이 도구를 갖고 자유자재로 써야 되는데 애들이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으니까 배우나 그러니까 2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중간에 복소수라는 게 껴있고 방정식을 배우는데 방정식 함수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학원 선생님은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이해관계 거기서 맞았잖아요. 수상을 끝내야 되거든. 그리고 어차피 얘는 중학교 끝나고 그만두래잖아요. 수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엄마들은 뭐죠? 우리 애는 어디까지 했어죠. 어떻게 했냐고 엄마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어디까지 했어가 관심사인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엄마들은 어디까지 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학원에서는 어디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애들은 배우긴 배우지만 많이 풀면 그 학원은 그만두니까, 너무 괴롭히면 애가 그만둬 버리니까 학원에서 또 안 그만둘 정도로만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2030점이 나오는 거고.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2000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오 2000문제. 근데 여기는요 문제가 짧아요. 왜냐하면 인수분해하라 이게 문제예요. 식하라 인수분해하라.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30초, 길어보면 뭐 1분, 어려운 건 2분, 3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 요번 겨울방학 때 예를 들면 뭐 똘똘한 중2 아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 가르친다. 저희 학원에 보낸다. 그러면 저희 애들이 방학 때 하루에 몇 문제를 푸냐 하면 100문제쯤 풀죠. 그럼 20일이면 2000문제 푸는 거예요. 3주. 3주면 2000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애들이 토론하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푸는 게 아니에요. 5시간. 5시간을 몰입해서 풀면 하루에 100문제를 풉니다. 실제로. 60분이면 한 문제당 3분 잡으면 1시간에 20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5시간 풀면 100문제 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또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3주 풀면은 2000문제 푸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지. 그렇죠? 잘 꼬셔갖고 하루에 5시간씩 정말 애들 말로 빡시게 풀고 그렇게 하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야 이 아이가 제대로 배우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뒤로 빠꾸하지 않죠.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수원도 배우고 수도 배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아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처음 다시 가르쳐? 그러니까 처음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학원이라고 제가 뭐 다 이렇게 그거를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애들은 잘 배워갖고 와요. 어떤 애들은. 근데 이제 3분의 2 이상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기까지인 거죠. 했다라는 느낌만 주는 것까지만 가르쳐 놓으면 그거는 아니야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원칙은 수학은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나가는 게 좋다. 두 번째 원칙은 단 이렇게 대충 하는 건 아니야만 못하다. 그래서 다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지면서 단단하게. 이해가시죠? 단단하게. 그래서 이런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어머님들이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들 있죠? 거기는 2000문제가 없어요. 그죠? 시중에서 어머님들이 사시는 책들 있잖아요. 참고서들. 서점에서 파는 거. 그런 책들은 책 한 권이 보통 1000문제예요. 책 한 권이. 전 단원이 1000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2000문제 문제수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착착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 다음에 애들은, 중학교 애들은 또 이걸 갖다 책에다 풀어요. 끌적끌적. 그죠? 동그라미로 빨간펜으로 채점하고.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수학을 들어가게 되면 철저하게 연습장에 풀도록 시켜야 됩니다. 연습장에.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이 뭐 다 어려진다는데 수학이 어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길어지거든요. 풀이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집에 있는 그 여백에다가 풀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길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필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가는 게 필연이고 여기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필연이고 이렇게. 이게 논리잖아요. 계속 논리로 넘어가서 그래서 x 이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논리 과정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이게 20주, 30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연습장에다가 본인이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면서 한 줄 한 줄 왜 그런지를 깨달으면서 직관으로 그냥 타닥히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고등학교 가면은 문제수가 줄어들게 되고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장에다 푸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애들 오면은 연습장을 강매를 해요. 학원에서 싸게 사다가. 저희는 연습장을 한 10,000권씩 사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거 거의 반 가격으로 팔아버려요, 애들한테. 이렇게 계속. 원장실에 가면 몇 박스 쌓여있죠, 항상. 저희 창고에서 또 꺼내고. 금방 한 박스가 나가요, 애들이. 워낙 풀어대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어쨌든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문과를 갈아야 하고 이과를 갈아야 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자, 어머님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뭐,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수학이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이런 거 보셨죠? 그런데 그거는, 수능만 보고 하는 얘기고요. 문과 아이들의 수학의 끝은 어디일까요? 수능입니다. 이과 아이들의 수학의 끝은 면접이 있고 논술이 있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수능까지만 공부할 애들이 있고요. 수능을 넘어서까지 가야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이과는 수학 진도가 다른 거예요. 진로를 빨리 정하면 좋아요. 문과 아이들은 수학 진도를 막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요. 이과 아이들은 워낙 수학 과학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진도를 빨리빨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과가 대세잖아요. 저희 학원 애들도
지금 이제 거의 현재 고1 아이들을 보면 80%가 이과인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유난히 이과가 많은데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학원 이과가 많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이과 아이들하고 문과 아이들은 수학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깊이와 폭과 뭐 문제랑 이런 게 완전히 다르고 수학과학을 못하면 이과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전히 뭐 교육과정이 통합되고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니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뭐예요? 대학에서 따로 뽑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통합됐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문과, 이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뭐 물리를 선택하고 화학을. 그러니까 물리를 선택하고 화학을 선택하고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복가정치를 선택하고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통합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과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물리, 화학을 선택하면서 사회문화나 복가정치를 선택할 여유가 아이들한테 있을까요? 그런 여유가 없죠. 과학도 다 못해서 안달인데 무슨 기족이야? 뭐 골고루 뭐 인문학 수업 받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요. 그것도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걸 평가해서 학생들을 뽑고 있는 한 여전히 문이과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문이과를 통합해놨다고 해서 계열 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과를 갈 아이들은 수학은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문제,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지금부터 이제 수학을 뽑아야 되는 거죠. 뽑아야 되는 거고 이런 허와실이 있는 거죠. 많이 할수록 좋은데 단단하게 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숙제죠. 많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제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형 브랜드일수록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형 브랜드들은 다 이제 본사에서 교재가 오는, 그래서 매뉴얼대로 가르치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수학이라는 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과목이죠. 마지막까지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와. 그러니까 똑같이 뭐 수학상을 가르쳐도 여기 뒤에 있는 미적, 기하, 확통, 뭐 수능 4점짜리,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뭐 수리논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수학상을 가르치는 거와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본사에서 나온 매뉴얼대로 가르치는 거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방식과 아이들 이해시키는 그런 요령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수학을 좀 잘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배울 때부터 잘 배우고 단단하게 가르쳐 놓는 게 나중에 무너지지 않는다. 나중에 무너지지 않고 제가 영어 선생인데 이것도 이제 비화인데 제가 처음에 학원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1992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왜 안 놀래세요? 92년도에 시작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92년도에 부모님들 뭐 하고 계셨어요? 92학번 혹시? 대충 그런 나이 때 아닌가요? 제가 이제 첫 강의를 92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저는 수학 강사였어요. 관악구에서 꽤 유명한 수학 강사. 잘 가르친다고. 그래갖고 제자랑 그래서 수학을 하다가 접었어요. 수학을 접고 왜 수학을 접었냐면 그때 서울대 같이 다니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저는 문과 출신이니까 저는 전공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문과 출신이 무슨 수학을 가르치냐? 네가 뭘 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잘하는 거죠. 지금 설명 굉장히 잘하잖아요.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아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나빠지려고 그러네. 그때도 제가 이제 수학을 어려운 개념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이렇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나 보죠, 저한테. 그래서 설명을 잘한다고 꽤 유명한 수학 강사였는데 같이 강의를 하던 동료 강사들이 문과 출신이 그래도 수학 강의를 하면 되겠냐. 그래갖고 제가 거의 이제 강제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강의를 했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괜히 수학 가르친다고 이과 애들한테 서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년을 공부를 했어요. 학원 일을 잠깐 쉬고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뭘 강의했냐면 사탕 강의를 했어요. 정치, 경제, 역사, 뭐 일반 사회, 윤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메가스타디를 만든 우리 손주은 선배가 이제 2학번 저보다 6년 선배인데 그 선배가 이제 통합 사탐할 때 저도 이제 그런 강의를 하던 강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학원 가라는 데는 강의를 다 해봤어요. 대치동, 목동, 압구정, 분당, 중계, 평촌 제가 다 강의를 해봤거든요. 그때 당시도 꽤 유명한 강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의를 다 그만두고 이제 정말 강사라는 직업이 싫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뭔가 좀 정착해서 하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 진명학원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2000년대 넘어서죠. 이제 2000 넘어서 진명학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학원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영어를 가르치자. 그래서 영어 강의를 굉장히 좀 사쿠라 같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근데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애들 수학 가르치면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아우 선생님 뭐 영어 수업하다가 뭐 수학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내가 수학생보다 수학을 못해? 막 그렇게 제가 말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 독서 선생님이 계세요. 아까 이제 독서 선생님 계시다고. 독서 선생님이 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잘 가르쳐요 수학도. 예, 그분은 이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나왔는데 이게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자랑질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빠져서 많이 허우적거려 본 그런 영역은 나이 먹어도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렇게 관리만 해주면 계속 그 분야는 그 제가 좀 이렇게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님들 계시지만은 그 20대 초반에 배운 당구는 60대까지 까먹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골프도 한 번 제대로 배운 스윙은 끝까지 가는 몸이 기억하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아버님 당구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분야는 너희들이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양치질이라고 생각해라. 양치질. 그래서 너희 집에 정전이 됐어? 너 집에서 이 닦을 수 있어 없어? 닦을 수 있죠. 왜냐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깜깜한데도 어느 정도의 내 칫솔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치약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어둡지만은 치약에서 칫솔에 묻혀갖고 이를 닦고 레바를 올려서 물을 헹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석봉의 어머님이 떡 쓰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불 꺼놓고도. 예. 그런 정도까지 해놔야 너희들이 20년, 30년이 지나도 이걸 까먹지 않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놔야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애들한테. 예. 아이들도 저희 애들은 이제 그 말을 제가 이제 학생 설명회나 상담 같은 거 할 때 이제 애들한테 말을 해주는데 애들이 받아들이면 잘 가는 거고 저희 애들은 뭐 이렇게 좀 2000문제, 1000문제, 3000문제 이런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열흘이면 뭐. 자, 그 다음에 과학인데 과학은 사실 이과를 갈 아이들은 꼭 해야 되고요. 문과를 갈 아이들은 사실 내신 정도의 의미밖에 없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과학을 가르치는 방법도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 중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과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프리우스라는 반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은 제가 지은 이름인데 프리라는 말하고 이제 EUS라는 그 강제명을 합친 겁니다. E는 이제 얼스고요. 지구과학이라는 뜻이고요. U는 유너티라는 뜻이고 통합과학이라는 뜻이고 S는 이제 사이언스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EUS라는 반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EUS라는 반이 있고 이 EUS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름이 전용석 선생님이에요. 전용석 선생님. 전용석 선생님은 우리나라 과학 강사 중에서 뭐 제일 넘버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다른 사람들이 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아주 유명한 강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강사죠.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서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 이틀을 출강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루를 이제 프리우스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과학반을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자, 프리우스에서 뭘 가르치느냐? 모릅니다. 제가 몰라요. 뭘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저희 학부모님도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과학을 가르치겠죠. 과학 수업이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 아이한테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세계를 갖다가 이식시켜서 만들어주는 거다. 전용석이라는 사람이 대가인 거예요. 대가인 거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용석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현재 몇 학년이고 얘네들이 고등학교 가서 뭘 배울 거고 그 전 단계에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맡기면 되는 거죠. 가르쳐라. 뭘 가르치든 관여하지 않겠다. 예. 근데 지금 프리우스가 개강을 한 지 지금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딱 1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 전에 제가 수업하는 걸 딱 보니까 물리를 배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리 1을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니까 화학을 주기율표를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니까 지구의 공정궤도 계산하는 걸 또 배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학을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과학을. 근데 지금 이미 프리우스 개강하고 가을쯤에 9월달 10월달쯤에 그 아이들이 지구과학 1 모의고사를 봤어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거, 고2들이 보는 거. 예,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2등급, 3등급 대 점수를 맞더라고요.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대가는 대가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프리우스반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중2가 이제 내년에 이제 나오겠죠. 지금 중1 애들이 많으니까. 그 중2 아이들 중에 신청을 한 아이들은 내년에 이제 중등 천문 올림피아드를 내보낼 거예요. 예, 중등 천문 올림피아드를 내보낼 건데 중등 천문 올림피아드가 전국에 있는 중학생 중에서 한 20명 정도를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겨울학교를 보내요. 겨울학교를 보내고 그 겨울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그 세계 천문 올림피아드에 나갈 이제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중등 천문 올림피아드에 저희 애들이 한 6, 7명 정도 출전할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애들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 한 서너 명은 적어도 서너 명은 예, 그 중등 천문 올림피아드에 그 20명 안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제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지 않는데 제가 정 선생님을 알기 때문이죠. 여태까지 쭉 그래왔으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 천문 올림피아드에서 저희 고1 애들이 그 몇 명이 나갔죠? 7명이 나갔나? 8명이 나갔나? 근데 6명이 겨울학교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그게 가거든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 그 겨울학교에 들어가겠죠. 요새 올림피아드는 상을 안 줘요. 상을 안 주고 그런 겨울학교 캠프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주는 거죠. 예, 캠프에서 이제 한 2주 동안 교수님들이랑 같이 강연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등 천문 올림피아드의 그 시험 보는 내용하고 고등 천문 올림피아드의 시험 보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전형이고요. 2단계는 통신과제라 그래갖고 학회에서 한국천문학회에서 아이들한테 공지를 해요. 이게 숙제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걸 풀죠. 그 문제를 풀어 손으로 풀어요. 그래갖고 봉투에 넣어서 등기로 학회로 보내요. 그게 2단계예요. 2차. 그리고 3차는 서울대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봐요. 교수 앞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천문학 문제를. 근데 이제 천문학이라는 이 학문이 왜 좋으냐 하면 수학도 들어가 있고 물리도 들어가 있고 지구과학도 들어가 있고 과학에서 배우는 주요 수학을 포함한 주요 개념들이 다 녹아 있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이 궤도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거죠. 이건 수학이거든요. 기하에서 나오는 타원의 방정식 이런 걸 구하는 거고 속도를 구하면 또 물리가 나오는 거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수학이든 물리든 나오는 과학의 주요 개념이 다 녹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위한 예비 과정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수업은 정말 모르겠어요. 다른 그 시간표들을 다 조절해서도 이렇게 좋은 수업은 사실 듣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부모님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 뭘 배우는지. 저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뭐 나중에 뭐 조영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하라고 하든가 어머니도 모셔놓고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얘기를 좀 해봐라. 나도 궁금하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등 그 EUS 지금 고1 애들도 하고 있고 고2 애들도 하고 있는데 이 반도 마찬가지예요.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맡기는 거. 얘들이 어떤 상황이다, 몇 학년이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애를 이 반에 넣으면 되냐 제가 여쭤보거든요. 과학을 잘하는 애, 수학 잘하는 애. 조영 선생님이 그냥 말을 잘 알아듣는 애면 돼요.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애. 또 덜컥 우리 애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뭐 이런 생각을 자, 그래서 과학은 아까랑 똑같아요. 중학교 1, 2, 3학년 내신 과학을 할 거냐,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과학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과학은요, 제가 교육과정 이렇게 보잖아요. 중학교 과학책에 있는 내용이랑 고등학교 과학책에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참 신기하게 똑같은데 중학교 과학은 재미가 없는 게 이게 어떤 현상이 있다, 자, 이 현상을 갖다 설명하는 공식은 이거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상이 있으면 공식을 외우고 그걸 적용하고, 현상이 있으면 공식을 외우고 적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우는 과목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중학교 그 내신 과학은 암기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암기 과목으로. 근데 고등학교 과학은 그 어떤 현상이 있다, 그 원리가 왜 나오는지,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증명하죠.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끌어내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이게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구하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아이들한테는 고등학교 과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 아이들 과학 가르칠 때도 중학교 과학을 안 가르치고 바로 고등학교 과학을 가르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단 가르치는 사람이 내공이 있어야죠. 아예 모르는 아이들을
아주 윗바닥부터 끌어내서 저 위에 있는 물리1, 물리2, 뭐 지구학 1, 2에 있는 개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은 과학 선생님들은 사실 그 학원을 제가 원장을 거의 20년을 했는데 가장 구하기 어려운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에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저희 학원에 그 연대 논술 전형에 합격한 아이가 있어요. 연대 논술 전형에 합격한 아이가 그 수리 논술을 보고요.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4개 중에 하나를 선택 과목을 보거든요. 이 아이는 물리 선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수리 논술과 물리 논술을 봐서 연대 기계공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난강고등학교 아닌데, 근데 그 아이가 물리 논술을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연대 물리 논술을. 그러면 그 아이를 가르치려면 연대에 그동안 물리 논술 출제했던 문제를 누군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풀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이걸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연대 물리 논술을 본인이 풀고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 몇 명일 것 같으세요? 5명 안쪽인 거죠. 없는 거예요. 네, 관악구에는 딱 1명, 저희 학원에 있는 황상수 선생님인데 딱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상해요. 사람이. 되게 이상해요. 네, 진짜로 이상해요. 저희 홈페이지에 사진이 있는데 황상수 선생님은 서울대 물리학과 88학번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머리가 여기까지 기르고요. 머리가 여기까지 기르고, 예. 청바지에 이렇게 징 박혀있는 청바지를 입고, 징 아시죠? 금속으로 된, 예.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기타를 칩니다. 예. 그런. 아마 아버님들도 보통 이제 대학 다닐 때 보면 이제 수학과 물리학과 이상한 애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애들, 정신세가 독특해요. 예.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런 선생님은 뭐 이렇게 무슨 뭐 그 선생님한테 뭐 페이를 많이 주겠다 이런데 이렇게 하다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마음에 들어야 돼요. 본인 마음에. 그 학원이. 근데 우리 학원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우리 학원 애들 착하거든요. 왜 착하죠? 우리가 다 이렇게 미리 쉽게 얘기하면 좀 절여놨잖아요. 소금에. 다 절여놔서 애들이 야들야들한 상태인 거죠. 말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이미 다 이렇게 된 상태라서 수업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성과를 황상 선생님이 2009년부터 강의했거든요. 11년째. 네,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근데 그런 선생님을 찾기가, 화학도 찾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요번에 이제 저희 그 서울대 붙은 애가 서울대 생명과학과에 붙었거든요. 문영여고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그 생명과학 서울대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 생명과학 면접을 봐야 되고, 포항공대는 수학 면접을 봐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아이한테 서울대 생명과학이나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카이스트는 과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 생명과학인 건데, 그런 생명과학을 그 기출문제를 또 풀어줘야 돼. 똑같은 거죠. 연습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선생님도 우리나라에 5명 안쪽밖에 없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그런 수업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뭐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런 건 잘 안 하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뭐 내신이고 수능이고 없어요. 그냥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쿼리를 보면 그 선생님이 김태훈 선생님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서울대 생명과학과 9학번이고 박사까지 한 양반인데 그 양반도 아무 데서 수업 안 해요. 아무 데서 수업 안 하는데 그 양반은 이제 저희 와이프랑 식사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10년 넘게 교류하면서 일도 이것저것 같이 하고 그런 선생님을 수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선생님을 수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그 생명과학을 가르쳐라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2를 지금 현재 고2를 작년 12월 달부터 생명과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처음에 생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생투를 가르치고 있는지도. 생명과학반을 만들어놨더니 애들이 원장님 이상호 배우 근데 뭐 이건 뭐야? 이건 뭘 요새 왜 이런 걸 수업을 하지? 그래서 요새 뭐 가르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아이들은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 내용이 생원이 아니라 생투랑 밀접한 거라서 어차피 내신도 해야 되니까 생투를 미리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통합과학이랑 연계해서 그리고 이걸 미리 공부해놓으면 생원 공부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커리를 만드는 거죠. 본인만의 커리를. 근데 걷다 대놓고 뭐 가르치냐고 물어봤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또 뭘 하냐면 이제 뇌과학 올림피아드라는 거, 뇌캠프라는 걸 올해 1월 며칠이더라? 날짜 1월 9일인가? 뇌과학 캠프에 정확하게는 뇌과학 캠프라는 그 서울대에서 뇌과학 학회에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모아요. 고1만 고1만 한 1000명 정도를 모을 거예요 아마. 1000명 정도를 모아서 걔네들을 이제 서울대 그 문화관 대강당에 다 앉혀놓고 수업을 해요. 이틀 동안.
예, 누가 수업을 하냐면 여기는 이제 서울대 생명과학과 교수, 뭐 연대 의대 교수, 그 다음에 뭐 약대 교수, 뭐 기계과학과 교수도 오고, 뭐 제어 예측하는 교수도 오시고, 이런 교수들이 뇌과학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재가 있어요. 뉴로사이언스라는 원서인데, 뉴로사이언스라는 원서로 된 교재가 있고, 이 교재가 이제 뇌과학 학회에 올라와 있어요. 이 교재를 공부해 갖고 와라. 예. 근데 애들이 이걸 어떻게 봐요? 영어인데. 이만한데, 책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이틀 동안 캠프를 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날 다 끝나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상도 주고 수료증도 주고 이런 거죠. 근데 이 행사에 가려면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돼요.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학교장 추천서가 있는 그 활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자소서나 이런 데 기재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면 자기 뭐 이렇게 학생부상에 녹여낼 수 있는 거죠. 생명과학 관련해서. 꼭 생명과학 관련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 캠프 수업을 우리 김태훈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네, 여름방학 때 이제 고1 애들은 예비 강좌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방학 하면 이제 곧 하잖아요. 방학하면 잠깐 한 2주 동안 해서. 근데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데 이 뇌과학 캠프가 소개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오늘도 제가 받았어요. 인천영재고 뇌과학 캠프. 지금 제가 그 컨설팅 하는 애 중에 제주 과학고 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걔도 전화가 오고. 뭐 그러면 그런 아이들 이제 그 뭐 온라인이든 뭐든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다 받진 않아요. 우리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다 받진 않고 이렇게 좀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심성이 좋은 아이들. 예. 얘는 참 가르치면 나도 좀 보람이 있겠구나. 이런 수업을 하는 선생님인 거죠. 이런 수업을. 그래서 김태훈이라고 치면 바로 연관 검색어가 뇌과학 캠프, 뭐 생명과학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면접을 아니면 카이스트 면접을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을 확보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과목별로 다 했어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원투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매일은 안 계시고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을 저희 학원에 출강하시는 거죠.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과학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는 중학교 때 과학은 이것도 역시 내신 중1, 중2, 중3,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학으로 접근하지 말고, 역시 이과를 갈 확률이 높은 아이들은 과학 공부도 미리 시작하는 게 좋은데, 좋은 선생님한테 좋은 강의를 듣게 하고 묻지 말자. 뭘 가르치니? 궁금해하지도 말자. 따지지도 말자. 이 선생님은 수업 빠져도 보충이 어디 있어요? 환불 그런 거 없어요. 빠지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얘 좀 뭐 무슨 뭐 있다고 이것 좀 뭐 보충 좀 해달라는데, 좀 보충은 제가 보충을 언제 해요? 그 보충을 해주지 하면 애들이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절대 못 빠지게 하는 거예요, 수업을. 안 빠져요, 애들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수업을 빠졌다, 그 다음 시간에 걔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번 시간에 한 수업을 이렇게 좀 녹여가면서 다음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뭐 수업이 이제 스킬이겠죠. 자, 그러고 저희 이제 이런 네 가지 이제 말씀드렸고, 이런 기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각 과목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애들이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어. 독서는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수능을 위한 수능의 향상이다. 수능이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거기서 수학이라는 건 닦을 숫자죠. 학문을 닦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그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역시 또 수학 능력이 필요한 거죠. 고등학교 때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수능을 위한 수능의 향상이다. 근데 그거는 독서인 거예요. 독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독서, 저희 학원에 이제 독서 수업은, 중학교 애들은 제가 독서 수업을 의무로 시킵니다. 저희 학원에 이걸 안 하는 학생들은 없죠. 자, 이 클래스라는 수업은 역시 제가 이름을 지은 수업인데, 필수 과정이란 뜻이고요. 리버럴 아트라는 건 교양교육을 리버럴 아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교양교육 필수 수업 이거죠. 이 클래스라는 수업은 기본적으로 독서가 기반이에요. 물론 수업도 합니다. 이제 수업은 어떤 걸 하냐면 교양을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용하는 그 머티리얼은 굉장히 많아요. 뭐 무슨 지식 채널의 방송도 활용하고요. 아니면 뭐 신문 기사도 활용하고.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아이들한테 그 지식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인문과학, 사회과학이라는 게 뭔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사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그거와 연관된 독서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 형태의 수업이고요. 예, 철저하게 우리 박성재 선생님이라는 독서당담 선생님의 그 책임하에 이 선생님은 이것만 하세요. 이런 일만 하세요. 이런 일만. 예. 그래서 그런 수업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영어나 수학이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건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재밌으니까 깔깔깔거리고. 예. 그런 저희 학원에서 만든 수업이고, 제가 이 수업을 처음 구상한 게 한 7, 8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지금 이제 박성현 선생님 만나면서 그 좀 안착이 됐죠. 안착이 돼갖고 제가 생각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앞으로도 이런 그 이클래스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독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독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독서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원장실에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들이 막 들어와서 원장실에서 저 이거 가져가도 되죠? 막 빼가고. 귀엽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와서. 가져가. 갖다만 놀아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중3 아이들이죠. 현재 중3 아이들의 요번 겨울 그 E클래스 커리가 이거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이걸 읽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고요. 예, 이스라엘대 교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그 유발 하라리 보통 3부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피엔스라는 건 이제 인간이 어떻게 지구에서 가장 앞서는 종이 되었을까, 인간의 역사를 좀 인류학적으로 그런 조명한 그런 책인데, 이 안에 다 있죠. 역사, 철학, 종교가 다 있어요. 재밌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제 미래의 역사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호모데우스라는,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바라본 미래 세계 예측서죠. 그래서 이제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인데, 인간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점점 신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미래학이죠, 미래학.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다. 그래서 사실은 가면 갈수록 책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중3학,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클래스라는 수업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클래스 할 때 이제 많이 그동안 썼던 책들, 예시들이거든요. 예. 이것만 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독서를 확장시킨다는 얘기고요. 책도 계속 이제 바꾸고, 자, 그, 영어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보통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한 분은 라이팅이나 스피킹 쪽을 맡고, 한 분은 문법이나 그 독해 쪽을 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내신 수능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영어 특기자가 가능한 애들은 뽑아서 따로 EM 플러스라는 수업으로 가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EM 플러스 강사도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좌 소개도 되어 있을 텐데, 영어 특기자는 그 대학을 가는데 굉장히 좀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어 특기자라고 딱 이렇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부모님들 마음속에 우리 애는 영어 특기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설명회 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학원에 특기자로 합격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긴 얘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그러니까 대입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지금 있어요.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특기자 전형은 겉으로만 줄어들고 사실 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특기자 전형에서 뽑던 방식이 학종으로 흡수되고 있는 거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딱 한 가지 기준이 아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는 여러 가지로 학생을 뽑는 방식이 다 뒤섞여 있어요. 그 안에 특기자 전형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지금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전형이 그 딱 보는 순간 어떤 학교 애들한테 유리할 것 같으세요? 특자가 있으니까. 특목고 애들한테 유리할 것 같죠. 그러니까 영어 특기자 전형이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외고.
딱 떠오르잖아요. 외고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 그렇죠? 과학 특기자 전형이면 과거 영재고. 그렇죠? 그럼 이제 뽑는 대학의 입장에서 자, 영어 특기자 전형을 뽑아요. 외고 애들 국제고 애들만 싹 뽑았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이 전형 없애라고 이 대학 감사 나옵니다. 왜죠? 특정 학교 애들만 한 가지 전형에 다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의 입장은. 그래서 특기자 전형이 뭐 예를 들면 영어다. 그러면 이제 외고 애들, 국제고 애들 이렇게 뽑히잖아요. 저 일반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얘네들이 50%, 얘네들이 50%인 거예요. 선발하는. 그래서 일반고와 특목고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거죠. 그런데 외고 국제고에는 특기자 전형 준비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일반고에는 특기자 전형 준비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 애들이 특기자 전형으로 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상한 일이.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애가 무슨 특기자야. 우리 애는 특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한 애들의 공통점은 특기가 없다. 그런데 특기자 전형으로 간다. 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영어 특기자 전형이라 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주눅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냥 영어로 된 글을 읽는데 부담이 없고, 그런 거죠. 발음이 안 좋아도 돼요. 뭐 이게 영어 특기자 전형이 발음 갖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영어 특기자 전형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 뭘까? 독서예요. 영어로 된 이런 그 아이의 교양을 측정하거든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역시 독서입니다. 이것도. 예, 저희 영어 특기자 된 아이들의 공통점이 다 그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대의 영어 특기자 전형 이름이 하스인데 문과. 이과는 이제 이게 문과 전형이고 이 이과 전형이거든요. 올해 저희가 하스도 한 명 붙고 ISE도 한 명 붙었어요. 연대인데. 근데 이제 하스는 문영여고아이고 ISE는 이제 단국고등학교 아이인데 얘네들은 순수 국내파예요. 하스는 뭐냐 하면 휴메너티라고 쓰면 복수로 쓰면 인문학이라는 뜻이거든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융합된 과정. 문과. ISE는 뭐냐 하면 자연과학과 공학이 인터그레이션, 통합되어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문과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통합한 과정, 이과에서는 공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한 과정. 이렇게 해서 영어로 수업하는 거죠. 송도에서. 이런 연대에 있는 특기자 전형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학 보낸다 그러면 안 믿어요. 학부모님들이. 예, 제가 입시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 제가 그 저희 학원에서 중3 아이들을 딱 받아서 11월에 중3 애들 중에서 똘똘한 애들, 이과적으로 이제 성향이 괜찮은 애들을 한 20명을 어머님들 모아놓고 우리 애들 지금부터 올림피아드를 시작하자.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원장님 무슨 우리 애가 올림피아드예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봤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올림피아드 간 애들이 몇십 명이잖아요. 그동안. 매년 나오고 있고 매년. 그러니까 저희 관학과 애들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관학과 애들이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발굴해내서, 발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견해내서 그 아이들의 능력을 펼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나 전략이 없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을 다 가잖아요, 지금. 문정여고가 어디 있는 학교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죠. 문정여고 모르세요? 네, 문정여고. 문정여고 어디 있는 학교예요? 여기 있는 학교잖아요. 그거 대단한 학교예요? 아니잖아요. 네, 단국고등학교는요. 엄마들이 뭐 단국고등학교 뭐 쓰리당이면 망한다 뭐 이런 그런 전설의 학교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단국고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특기자고 서울대고 다 간다니까요. 뭐 그런 게 학교가 어디다 동네 어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학생들을 발견해내고 그 학생들의 에너지를 이끌어내서 그 애들한테 맞는 로드맵을 짜주면 그 애들이 잘 가는 거죠.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이런 뭐 올림피아드 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무슨 하여튼간 제가 뭐 욕도 많이 먹고 제가 제 제자 중에 난강고등학교에 있는데 명균이라는 애가 있어요. 난곡 사는 애인데 걔가 이제 중3 때부터 저희 학원 다녀서
서울대 자연대 지구환경과학과를 갔습니다.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1화예요. 어머님이 이제 제 설명회를 중3 때 듣고, 제가 또 난강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난강이니까, 그 어머님이, 이 학원을 꼭 보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 학원 온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걔도 이런 자연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애고, 그래서 제가 천문올림피아드 시켰거든요. 근데 천문올림피아드를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가거든요. 6개월 정도를 뭐 시험 때 좀 잠깐 쉬고 주말에 한 번씩 수업하고 이런 과정인데 수강료를 냈을 거잖아요.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명균이 아버지가 그냥 제가 명균이 엄마랑 친하니까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진짜 예펜나가 미쳐갖고 학원 원장이 말하는데 홀랑 속아갖고 돈 갖다 바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신림동에 있는 평범한 아버지가 우리 애가 무슨 올림피아, 우리 애가, 마누라 정신 좀 차려. 어디 가서 홀랑 쏟고가고 그러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내신이 1.8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난강고등학교에 걔가 정규 한 5등쯤 됐을 거예요. 뭐 이과에서. 근데 1등, 2등, 3등, 4등 다 떨어지고 얘만 서울대 갔어요. 1단계 서류 통과할 때 천문올림피아드가 있어서 1단계 서류 통과하고 2단계 면접 준비 여기서 시키고. 서울대 붙고 나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우셨어요. 아들 손잡고. 아빠들은 그러잖아요. 한 말도 안 하고. 아들 고맙다 이러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명균이 엄마한테 그때 엄마가 또 그 얘기를 또 그 엄마 나한테 가서 다 해. 우리 애 아빠가 그런다고. 홀랑 속아갖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지명학원을 제가 만든 학원이지만 학원 만들 때도 저는 뭐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입시제도를 연구를 해요. 요강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전형을 준비하겠구나라는 걸 짜요. 그리고 거기에 공통 요소를 조합해내서 중3이면 중3, 중2면 중2, 중1이면 중1한테 적용해서 가는 거예요. 로드맵을 역산해서.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제가 짜놓은 모델이나 제가 짜놓은 로드맵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죠. 방법적 회의라고 하죠.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맞나? 이런 의심을 하죠. 근데 그런 검증을 해보고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여러 번 성공을 해보니까 이제 자신이 생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이렇게 하는 게 맞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능력이 생기더라. 이런 애들 이런 대학을 보내더라. 이런 걸 아니까 이제 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인식 속에는 뭔가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있는 이제 강좌들 중에는 제가 아까 E클래스, EUS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강좌는 다른 학원에는 없어요. 만든 강좌. 선생님들이랑 머리 맞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 자, 그런 거고 이제 영어도 이제 EM 플러스라는 반이 영어 특기자 하는 반인데 이게 이제 이건 E는 잉글리시고 이제 M은 마스터라는 얘기거든요. 잉글리시 마스터스 코र्스라고 EM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강의하는 선생님이 클로이라는 선생님이에요. 클로이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렸을 때 미국을 가서 고등학교는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대학은 이제 버지니아 주립대학인가 거기를 나오셔갖고 한국에 있는 서울대에 유학을 온 거예요. 예, 박사과정. 지금 박사과정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공이 뇌인지과학인데 제가 이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은 정말 좀 부러운 게 정말 통합돼 있어. 뇌인지과학이면 이과 전공이잖아요. 원래 과학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문과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무슨 인권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EM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테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테드에 이제 영어 강의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애들이 이제 듣고 그걸 갖다 PT로 자기 걸 만들어서 또 자기가 또 가공해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환경과 관련된 뭐 핫 이슈가 있다. 그럼 그 이슈에 관해서 각 나라 대표가 돼서 모의 유엔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뭐 이집트 대표, 어떤 아이는 뭐 미국 대표, 어떤 아이는 중국 대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야 애들이. 다 조사해서 이런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문과적으로도 이과적으로도 뭐 다루는 이슈 자체가 과학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인문학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선생님 이걸 다 소화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고 이건 뭐 대체가 지금 안 되는 수업이죠. 그래서 제가 클로이 선생님 만난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선생님 미국 다시 안 갈 거죠? 그랬더니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5년간은 절대로 안 가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지금 이거는 지금 일요일 날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슬픈 게 굉장히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 수업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수업을 시킬 수 있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 없진 않겠지. 근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찾기가.
이 수업을 좀 시키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 중에서 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 키워서 나중에 좀 이 수업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학 얘기는 이제 아까 많이 했고, 과학 얘기도 했고, 종일반이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학원의 자습 프로그램이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일반은 말 그대로 종일 공부하는 반이 종일반이에요. 종일. 근데 제가 이제 종일반을 구상하게 된 그 계기가, 공부라는 게 뭘까? 학습이라는 게 뭘까? 막 이런 본질적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 일단 학원 들어오면 강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아이들이,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과연 학원 강의만 듣고 공부를 잘하는 걸까? 이런 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학원 다니면서 우리 학원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게 뭐였니? 고3 애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별무반이라. 이 별무반은 이제 저희 학원 8층에 있는 독서실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제는 자리가 한 120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은 여기를 못 가요. 고2 애들도 잘 못 가요. 고2, 고3이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선발하거든요. 여기는 선발하는 120명 정도 선발하는 건데, 이 별무반이라는 시스템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애들이 수학 질문이죠. 수학과학 질문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별무반에서 이제 애들을 공부시키다 보니까, 야, 이게 공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강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공부를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들일수록에 수업을 갖고 저번까지 쫙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네가 공부하고 모르는 것만 물어봐. 근데 강의하는 것보다 Q&A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의는 제가 짜갖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오늘 뭘 가르쳐야겠다. Q&A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를 바로바로 질문을 받아주려면 정말 고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영어다 그러면 내신 영어 물어볼 수도 있고, 토플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탭스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수능 갑자기 제일 어려운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 질문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Q&A를 아이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화 된 게 이제 별무반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별무반을 못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물어볼 수 있다. 그 효율 면에서 최고죠.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면 과외를 시킨다. 수학 전문 학원을 보낸다. 그럼 이틀 아니면 3일일 거잖아요. 그럼 이틀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려면 막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히면 물어보고, 막히면 물어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별무반 갖고 이제 저희 학원에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별무반 동생이 종일반인 거예요. 별무반 동생이.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중학생들이 하죠. 주로 중학생들이 하고 있고, 종일반에서 이제 질의응답하고. 근데 이거는 월화수목금토일 중학생들을 다 하라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오늘 진명학원에 내가 갔다 왔는데 여기 종일반이라 했더니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할 수 있대더라 그랬더니, 아빠 뭐라고? 뭐 이렇게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누는 거죠. 저 이제 중2부터 이제 보통 시키는데, 월화수목금 A, 월화수목금토 B, 월화수목금토 1, C 이렇게 나누는 건데, 제가 이거를 중2 때부터 이제 어떤 아이를 시켰냐면, 여기 지금 중3인데 얘가 이제 채은이라는 애인데, 이제 아이가 지난번에 제가 예비고를 설명할 때 제가 뭐 연사로 불렀어요. 얘가 이제 중1 겨울인가부터 저희 학원을 다닌 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도 사실 제가 아는 집이에요. 아는 집. 예. 제가 대학 보낸 애 동생. 그래서 아는 집인데, 그 집도 엄마 아빠 바빠요. 바쁘니까 집도 가깝고 걸어서 한 10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정말 알아서 하죠. 정말 알아서 하는데, 아마 제가 그 어머님이, 부모님이 이 설명회를 들으면 약간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부모님이 아이가 지금 학원에서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중2 때부터 이제 종일반, 지금 별무반가 있거든요. 월화수목금토, 그러다 자연스럽게 월화수목금토일 공부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공부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문영여중 3학년인데, 걔는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 재현아, 내신 공부 절대 하지 마. 네. 일주일 남아서 시험에 찾아와. 선생님, 저 중간고사 공부 안 해도 돼요?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좋게 얘기하는. 뭐예요? 그럼 책 읽어. 책 엄청나게 읽혔죠.
예, 저랑 같이 책 같이 그 똑같은 책을 정해서 걔랑 같이 읽기도 하고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책을 많이 읽혔죠. 그렇게 이제 중2를 이제 보냈어요. 중간고사 공부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는 뭐 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정도 수준의 이제 수업을 계속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이제 수상 단단하게, 수화 단단하게, 수원 이렇게 쭉쭉 나갔죠. 그래갖고 지금 현재 그 아이는 수학은 수투까지 했고요. 문과가래예요. 수투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이제 선행 안 해요, 얘는. 계속 돌아요. 천천히 돌고. 영어는 지금 고2 모의고사 정도까지 1등급이 나와요. 모의고사 보면 90점대가 나오고 책은 무진장 많이 읽어놨고 그런 아이죠. 국어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악구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아닐까 추측컨대. 그런데 얘가 중2 때 이렇게 내신 대비를 안 시키니까 중2 때는 학교 시험을 잘 못 봤을 거잖아요. 중3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학교 시험도 거의 다 맞아 갖고 와요. 내신 대비를 며칠 하냐면 영어 내신 대비 이틀. 너무 쉬운 거예요. 얘한테 교과서란.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아이가 읽었던 글이나 풀었던 문제들이 중학교 내신보다는 이제 훨씬 더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다 보니 저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금방금방 하는 거예요. 이틀 정도 하면 탁탁탁탁탁. 제가 수업 시험 보기 뭐 이틀 전쯤에 잠깐 해주면 시험 범위가 보통 중학교 시험 범위 2가 아니면 3가거든요. 한 과 본문을 같이 읽는데 20분. 2과 읽으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하면 이 아이 내신 대비 끝나는 거죠.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질문해. 근데 문제를 풀면 모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죠. 내신 대비가 4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책 읽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뭐 할까요? 그래 여름방학 때는 너 문과 할 거니까 우리 한자 공부하자. 1000점을 하나 사와. 그래갖고 한자 책 다 읽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왜 가능하냐면 부모님이 믿고 맡겨주신 거죠. 학교 시험을 잘 보거나 못 보거나 그냥 원장님 알아서 해라. 얘가 고등학교 가면 날라다니죠. 무적이죠, 무적. 독서 많이 되어 있죠. 영어는 또 잘하죠. 수학도 잘, 선행도 충분하게 되어 있죠.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 아이는 좋은 대학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들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뭐 하는 시간 말고 수업하는 시간 말고 그런 여유가 필요하고, 엄마의 손길에서 잠깐 아이를 떨어뜨려서 엄마가 잠깐 손을 잠깐 떼어주시면 애를 데리고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종일반인 거예요. 자습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애랑 얘기하는 거죠, 얘랑. 선생님들이 종일반에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체크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저희 학원에 있는 중1 오늘 몇 분 오셨지만 그 아이들도 이번 방학 때부터 제가 중1반 스타트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대를 좀 이렇게 하루 종일 말고 좀 늘려서 애들을 살살살살 꼬셔갖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 김영 선생님한테 한번 중1 애들 이제 예비 중2니까 중1반을 좀 한번 겨울방학부터 가동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원장님 애들이 이거 안 한다 그럴 텐데 그래갖고 야 그래도 어머님들한테 점심이나 저녁 중에 한 끼를 학원에서 먹이는 걸로 한번 짜봐. 그 엄마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한 끼를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방학 때, 그죠? 예, 다들 그거 여기서 다 끄떡끄떡 하시네. 예, 정말 하루 세 끼를 다 한다는 건 너무 좀 고통스럽죠. 저희 앞에서 맨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종일반 프로그램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둬놓고 공부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애들하고의 소통의 공간이고 질의응답의 시간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많이 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 발표한 애들 중에서 2명만 아까 제가 이제 서울대 생명과학 뭐 비교과는 이런 여기 보시면 수학, 과학, 논술, 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문과, 이과 골고루 다 그죠? 이게 상 받은 거예요. 자율동아리 연구보고서 발표대회 특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최우수 모범생상을 학교가 만들어줬어. 얘 주려고. 이거 너무 뛰어나니까 얘 주려고 만들어주고 토크 대회, 뭐 독서 관련 대회, 뭐 모험상 뭐 기타 등등 이런 상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죠. 여유 있게 준비해 가면서. 그 다음에 뭐 비교과 활동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강연 들었다, 캠프 갔다, 뭐 이런 거죠. 뭐 멘토링에 참여했다, 뭐 경험 바이오 멘토링 이것도 이제 외부 행사인데,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탐구 프로젝트를 하고 포항공대에서 하는 캠프를 갔다 오고 막 이런 활동을 원껏. 네.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학원에서 다 그 상담을 하는 거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계속 결정해. 고등학교 가면 학생을 컨설팅을 하면 애가 옆에 있어야 돼요. 이거 전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애가 그냥 선생님 내일까지 학교에서 이거 내라는데요. 낼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떨 때는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선생님 오늘까지 신청하래요. 이런 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계속 애들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뭐 무조건 다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아까운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뭐 동아리는 뭐 이런저런 자율 동아리는 뭘 만들고, 뭐 생명과학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기술,
이런 그 실험 동아리를 본인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죠? 독서를 학년별로 25권 이상, 이게 가능할까요? 고등학생이. 자, 한 학년당 25권을 읽는다. 그러면 그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2권 이상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 못 읽잖아요. 시험 기간 빼면 한 달에 3권씩 읽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나올까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읽어놔야 돼요. 중2, 중3 때 읽어놓고요. 나중에 리마인딩해서 올리는 거예요. 다 못 읽어요. 본인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예. 중3 애들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발 하라리 3부작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읽어놓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학기마다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거죠. 지금 읽어놨던 책들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봉사활동은 뭘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쓴 거죠. 의대는 사실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원서가 그냥 남으니까 그 의대는 이제 면접이 없는 전형이었거든요. 전부 다 면접 준비를 부담이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포항공대 면접, 카이스트 면접, 그 다음에 서울대 면접, 고대 면접, 이게 다 달라요. 연대 면접,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면접 준비하는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면접 준비를 많이 하니까 수강료가 이게 막 계속 막 날라가잖아요, 엄마한테.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마지막 수강료 내시면서 딱 전화를 제가 했는데, 어머니 이제 수강료 무리하고 내는 거 마지막이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탁 전화하면서, 원장님 꼭 붙이셔야 합니다. 그러고 딱 끊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한 2-3개 이상 무조건 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7개 붙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엄마가 화분을 바로 다음날 보냈, 7개 이름을 다 넣어서. 엄마도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지.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가 부모님들 같으면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붙고 부산대 의대를 붙었다. 어딜 가야 될까요? 어디 보내시겠어요? 부모님 같으시면. 의대? 서울대? 잘 모르겠죠. 아이가 원하는데. 네. 근데 이 마지막까지 갈등을, 저는 별로 갈등 요소가, 왜냐하면 처음 원서 쓸 때부터 의대는 그냥 보너스다 생각하고 쓴 거기 때문에 별로 고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집안이 고민을 하네. 뭐 외삼촌 뭐 다 나서갖고, 야 그래도 의대를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아이를 제가 얘기를 했죠. 영서야, 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게 뭐냐? 네가 선생님 만났을 때부터 생명과학 공부하고 싶다 그랬고, 학생부와 관련된 활동도 계속 생명과학에 맞춰서 했고, 부산대 의대를 가면 네가 평범한 의사가 돼서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너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중간쯤에 있는 의사일 거다. 네가 여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잘하니까 제일 앞에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리딩 그룹에 있다가 의사라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넌 리딩 그룹은 아닐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너의 그 연구를 펼쳐나가는 생명과학자가 되라. 그럼 너는 또 맨 앞줄에 쓸 수 있고, 그게 원래 네가 꿈꿨던 거다. 변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까지 등록을 했어야 됐거든요. 목요일날까지 고민하다가, 예, 금요일날 등록했고, 그래서 금요일날 등록하고, 걔가 이제 사진 하나 찍자고, 영서야 선생님이랑 기념사진 하나 찍자고 학원에서 기념사진 하나 딱 찍었는데, 영서는 엄마가 기념사진 찍으면 카톡으로 보내달래요. 그래갖고 제가 카톡을 찾아봤어요. 엄마 카톡을. 가끔 문자 주고 왔는데 카톡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있겠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카톡을 딱 찾았더니 엄마 카톡에 화면이 서울대 심벌이 딱 꽂혀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시면.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 나중에 맥주 한잔 합시다. 우리 3년 동안 공부했던 걸. 그래서 제가 이런 입시 결과를 사실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 학부모님들은 저희 진명 학부모 밴드가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 중에. 거기에다 제가 이런저런 이런 실적 같은 게서 올려드리는데, 대입시죠. 제가 서울대를 3명 붙이고 연대를 붙이고 고대를 붙이고 얼마나 제가 올리고 싶겠어요, 지금. 아직 못 올리는 거죠.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아직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남의 애들 붙었다고 자꾸 올려가지고 그게 좀 화만 나지. 그러니까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알리고 싶고 광고하고 싶고 막 그런데도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그래서 지금 그걸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 끝나면. 수시는 최상위권은 최초합이 아니면 붙기, 서울대는 최초합이 아니면 붙기가 어렵지만 한 성대부터도 최초합으로 붙는 경우보다 추가 합격으로 붙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2차 추합, 3차 추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입시는. 어쨌든 이렇게 원서를 써서 붙었다. 서울대 붙었다. 다 붙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얘는 이제 얘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인데, 처음부터 과학을 좋아했던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내신은 1.36 이외에는 직윤을 못 받았죠. 모의고사는 아까 걔보다는 좀 안 좋죠. 예. 그래서 얘가 그 비교과는 이것저것 많이 했고요. 뭐 비슷비슷하죠. 주제탐구 발표 당국고등학교 아니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을 한다. 문과 대회도 많이 나간다. 이과 아이들도 점점 이런 애들, 얘도 이제 자율활동 진로활동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애 지금 밖에 있어요. 애들 질문 받아주고 있어요. 알바하고 있어요. 얘 지금. 예, 그런 아이인데 동아리도 뭐 이런 거 과학영재반 했고 뭐 수학 관련 동아리 했고 얘도 학년별 25건 이상.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 가는 애들은 다 학년당 2, 30건의 독서 기록은 다 올라가요. 보통. 근데 이제 아까 그 서울대 붙은 아이도 면접 볼 때 뭐 물어봤어?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 그랬더니 그 아이의 이제 학생부에 고1 때 읽은 책 중에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딱 물어보는데 변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카프카가 쓴 다른 책 읽어본 거 있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거예요. 독서를 교수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한대, 이대를 썼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 합격, 연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SE, 예, ISE 합격, 예, 고대도 합격, 이대도 합격, 한양대가 불합격. 수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 문과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중대를 썼어요. 6개를 썼는데 중대 떨어지고 서강대 떨어지고 성대 떨어지고 연대 떨어지고 고대 떨어지고 서울대만 붙고.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문과는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 문과는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과는 갈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급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 서울대에 별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학과에 붙은 아이가 성대 반도체학과를 붙었다. 그럼 고민해요. 성대 반도체학과는 등록금이 없어요. 그리고 졸업하면 삼성 특채예요. 요즘 같은 이런 실업률이 높은 세상에 고민할 만하죠. 예. 서울대 가려는 아이가 포항공대를 붙었다. 고민하죠. 서울대 가려는 아이가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어디 약대를 붙었다. 서울대 가려는 아이가 건대 수의학과를 붙었다. 고민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수의사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과는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수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포스텍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비슷비슷한 최상위권에서 이렇게 퍼질 때가 많은데 문과에서 우리나라 대학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대. 그 다음에 연대냐 고대냐 맨날 싸우죠. 그렇죠? 우리 다치면 연고 바르잖아요. 네, 고대 애들은 고연 발라요. 네, 그럴 정도로 연대 고대의 자존심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 서열이 안 깨지는 거죠. 문과는 다 따닥따닥. 그리고 정원도 작잖아요. 문과 조금 뽑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갈 애나 중대 갈 애나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시쳇말로 한 끗발 차이인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입시가 참, 문과 입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랑 한양대를 떨어지고 서울대 붙어서 이제 가겠죠. 뭐 어쨌든 이런 이제 합격 사례들인데 이 두 아이 다 저희하고는 이제 3년 동안 다닌 아이들이고 이 두 번째 아이는 수빈이 엄마는 그 발표한 날이 전화했더니 우시더라고. 원장님 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우시는데 엄마가 오니까 나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기분은 좋은데 저도 이제 이 아이랑 3년 동안 이제 수업하면서 막 제가 가르쳤던 아이니까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잖아요. 너무 그렇고. 영수 엄마는 제가 전화했더니 처음에 붙은 서울대 붙은 엄마는 전화했더니 어머니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원장님 왜요? 뭐요? 아직 못 본 거야 발표를. 그래서 이제 원래 12월 11일 나기로 했었는데 12월 9일 날 저녁에 났거든요. 5시쯤에. 딱 보자마자 전화를 드렸더니 아 정말요? 그랬더니 끌어봐 내가 확인하게 내가 끌어봐. 직접 확인해 본다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대학을 보낸다라는 것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꼭 행복의 척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어쨌든 제도교육 1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의 제도교육을 받고 뭔가 한번 중간 결산을 하는 그 아이의 인생에서도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너희들이 나중에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선택은 너의 몫이니까. 근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내가 뭘 선택하고 싶은데 나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게 참 힘든 거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좀 다르게 보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중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지금 한 30명쯤 있나? 그래서 중등부를 저희가 뭐 이렇게 온다고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신청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신청하고 가시고 저희 학원에 이제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표를 당분간 신경 쓰지 않고 학원에서 뭐라든지 간에 별로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학원에 뭐 애가 못 온다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전화를 안 하고도 버틸 수 있다. 그런 어머님들은 문의를 하셔갖고 그 저희 겨울방학이 이제 26일부터 개강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반을 다 짜야 되는데 저희 중1 B반 애들은 지금 요번 겨울부터 이제 고등과정을 들어가죠. 중1 B반 애들이 중학교 과정을 다 했으니까. 중1 A반 애들은 이제 중3 과정 어딘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선행을 무조건 많이 할 생각은 없어요. 단단하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만큼 그렇게 가르칠 거고, 책을 읽는 시간은 적어도 중2, 중3 때가 아니면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만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는 시간은 많이 늘려나갈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그 단기간에 뭐 3개월, 4개월 이런 거에 완성되지 않잖아요. 좋은 선생님한테 꾸준히 배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입 얘기는 대학 입시가 어떤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그 유튜브에 진명학원 검색하면 제가 최근에 했던 고1, 고2, 고3 어머님들을 위한 설명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입시 얘기를 다 해놨거든요. 오늘은 이제 중등 어머님들이고 편하게 애들을 같이 키운다고 생각하고 저도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저는 참 직업병인지 몰라도 딱 보여요. 큰애를 보면 얘는 어떤 전형이구나. 둘째를 보면 얘는 어떤 전형이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부모님들은 아직 잘 그러는 거에 관한 감이 없으시죠. 전형은 뭐 지금부터 정할 필요는 없고요. 애들은 또 변하니까 크면서 항상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는 제가 아까 관악구 아이들도 뭐 멍청한 아이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뭐 이렇게 강남 아이들, 특목고 아이들만 똑똑한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은 뒤떨어지는 것처럼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가르쳐본 결과 똑똑한 아이들은 널려 있고요. 아이들의 에너지는 꺼내주기만 하면 언제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 사교육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최대 가능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부모 또는 어른의 시각에서 그걸 재단하지 말자.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그 잘 키우는 데에 적어도 이제 대입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키우는 게 맞아요. 다 아무리 이렇게 뭐 또 곱씹고 곱씹어봐도 이렇게 키우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고 부모님한테도 좋고 서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잘 들으셨죠? 정말 잘 들으셨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